소요되는 돈들이 있죠. 그걸 소위 예산이라고 합니다. 예산도 미리 계획되어져야 되죠. 언제,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합리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방법부터 오늘 좀 얘기해 볼 거예요. 그 전에 있는 홍보 이런 것들은 추후에 다뤄드릴게요. 그게 이제 지금 다루면 헷갈릴 수 있어서 오늘은 이 부분에만 조금 더 집중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행정문 아직 안 배우셨죠? 사회복지 행정문 배우셨죠? 안 배웠어요? 고개를 썰레썰레 흔들고 보면 안 배우신 겁니다. 예산의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 각자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걸 용돈으로 좀 얘기해 봅시다. 용돈. 우리 딸내미가 한 달에 받아가는 용돈이 있는데 그 용돈을 어떻게 쓰는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일정 금액을 주게 돼 있습니다. 서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딸내미한테 얘기했어요. 용돈 기입장을 쓰면 내가 플러스 5만 원을 더 주겠다. 우리 딸내미 썼을까 안 썼을까? 안 썼죠. 네. 자기 그 소비에 대한 지출에 대한 그 내용을 아빠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돈이 모자라. 걔는 왜 모자랄까? 계획적으로 돈을 쓰지 않습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막 훅 질러 한 방에 써버리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하려면 실제는 상당한 돈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 필요한 돈을 언제, 어떻게, 어떤 기준에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기준이라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작성하는 방법 중에서 예산서의 기준, 작성의 기준 이런 것들을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품목별 예산이라고 하는 작성 방법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성과주의적 예산, 그리고 계획 예산, 기획 예산, 연기준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보통 많이 써요. 이거를 행정론의 한 10장 정도에서 배우게 될 건데 우리가 좀 땡겨서 배운다 생각하시고 싶죠. 기준을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쓸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용돈을 집에서 아버지랑 부모님하고 상의를 하실 때 얼마가 어떻게 필요해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얼마 그냥 몽땅 주십니까? 말씀들 하셔. 좀 잘못했습니다. 네. 얼마를 어떻게 받는데 저희 딸하고 제가 용돈 협상을 할 때 주당 필요한 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에 얼마 쓰겠다. 사주잖아요. 5만 원씩 계산한 거예요. 20만 원이지. 그렇게 편성을 했어요. 5만 원을 일주일 단위로 하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5일이니까 그 5일 동안에 만 원씩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합리적인 방식에 의해서 돈이 산출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만 원씩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20만 원의 돈을 책정하는 데는 그런 기준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용돈 인상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거기에 등장하는 게 뭐가 등장하냐면 자기의 학년을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이제 자기가 고3이 되니 그 10만 원 더 받아야 되겠다. 3학년이니까 3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리적으로 살짝 비약했어요. 구체적인 기준도 없고 인상분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예산서에 작성한 방법에서 그렇게 딸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성과주의적 예산에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당 자기가 필요한 품목들을 나열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품목별 예산이 돼요. 그러니까 식비는 5,000원 곱하기 1일에 2끼 하니까 만 원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하면 그 구체적인 항목들을 열거해서 예산을 추정하기 때문에 그거를 품목적 예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딸은 그냥 일주일에 5만 원씩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주일 생활을 하는데
뭐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 정도 필요하다. 내가 생활하는 잘 먹고 잘 쓰는 데 필요해라고 하는 약간의 그 품목별 예산이 아닌 영역별 예산 정도로 이 친구가 생각하고 저한테 예시를 준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본다면 기획 예산, 연계중 예산, 예산에 대한 그 기준이 뭐 품목과 내용과는 상관없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수입할 때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여러분이 많이 쓰시게 될 예산서의 작성 방법의 기준은 저 품목별 예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시들이 다 품목별 예산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을 거고요. 구체적으로 예산을 작성하려면 품목별 예산을 작성하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프로그램씩을 진행할 때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몽땅 다 이야기를 써놔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들어가는 예산의 단가, 수량, 그리고 금액을 써서 계산을 해내야 품목별 예산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산의 구체화, 예산 항목을 구체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예산 항목을 엄청 많이 이렇게 나열시켜버리면 예산서가 무슨 성경책이 돼버립니다. 엄청 길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일정 정도는 유사한 항목끼리 묶어요. 그래서 항목 묶기를 해서 예산을 카테고리화하죠. 이걸 조금 더 앞으로 나가면 더 큰 카테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소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에 관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 관항목은 이런 구체적인 예산의 항목을 묶어서 도식화시켜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에 따라서 예산 항목들을 만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식비라고 하면 간식비 1인당 기준이 3,000원 곱하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 20명 이렇게 되면 실은 여기 금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몇 회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겠죠. 단가 곱하기 인원 곱하기 횟수하면 간식비 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희 얘기하는 것은 산출 근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서비스 단가, 인원 횟수 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뭔가가 있죠.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 단가라고 하는 것은 실은 물건 하나의 값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의 값이 A 마트에서는 5,000원이에요. B 마트에서는 3,000원이에요. C 마트에서는 4,000원이에요. 합리적인 기준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얼마가 합리적인 기준의 가격일까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가격을 쓰십시오. 그런데 실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올려드린 그 자료에 보면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는 그 최대 범위를 넘어서지 말라고 하는 기준을 줘요. 그 기준을 넘어서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무한정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예산을 합의를 보죠. 때에 따라서 3,000원짜리 쓰기도 하고 4,000원짜리 쓰기도 합니다. 그 기준을 넘지만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다하게 집행하면 추후에 문제가 되고 가장 중요한 프로포절을 작성해서 제시했을 때 억셉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합리적으로 현실성 있는 예산을 조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프로그램 기획을 하다 보면 공동모금이든지 외부 사업을 지원받으면 거기서 돈 주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이 프로그램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모금을 대상으로만 해서 작성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에 근무하게 된다면 그 근무하는 기관의 예산 범위 안에서 쓰셔야 되고 실은 돈이 없다면 후원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계획도 앞서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빨간색 줄쳐놨잖아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작성 지침과 기준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공동모금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세요라고 공모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공동모금의 예산 편성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저희 이 캠퍼스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국민연금 나눔재단에서 제가 이제 썼던 건데 공동모금과 똑같아요. 네, 거기 걸 갖다 썼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산을 어떤 식의 기준에 의해서 얼마 이상 쓰지 않아야 되고 얼마 정도 써야 되고 이런 것들 기준을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그 기준에 맞도록 작성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예산을 완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의 포인트를 짚어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앞서서 카테고리가 이게 이제 복이라고 하면 관이 있고 항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크게 보면 직접 사업비, 프로그램을 위해서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 직접적으로 쓰는 비용을 직접비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나 이런 기타의 소모품을 쓰는 비용들은 간접비라고 해서 들어가요. 그런 간접비의 비율과 직접비의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실무.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는 간 항목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그 비율을 조정을 하는 것이 예산서의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내용을 이렇게 설명드리면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좀 봅시다. 품목별 예산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기관의 이제 총 영역들을 돈으로 다 나눠갖고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목록화 시키는 거예요. 아까 필요한 목록들을 쭉 써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쓴 목록들을 일일이 계산해서 만든 예산서가 품목별 예산이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장점은 간편해요. 왜? 계산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조사해서. 그리고 이게 예산서를 집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걸 감사하는 사람도 편해요. 왜? 기준에 맞게 썼는지 이미 앞에 나와서 단가 기준들이 써놨거든요. 그대로 집행되는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쓰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도 매우 편리하다.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앞서 얘기했던 것이 프로그램 비용이나 행정 비용이나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관한국의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품목별 예산을 가장 많이 쓰기도 하고 가장 간편하게 쓰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성과주의 예산, 우리 딸내미가 일주일에 5만 원 정도 필요해 이렇게 얘기했던 그 예산에 대한 이야기는 세부 사업을 원가랑 업무 양이랑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예요. 일수만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10,000원 정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식비, 교통비 이런 거 빼고 그냥 그 정도 필요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다면 나들이 프로그램을 예산에 품목을 넣는다면 나들이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서가 품목별 예산은 매우 디테일하게 나오지만 이런 성과주의적 예산은 여러분들이 산출 목표로 썼던 그 굵직굵직한 사업의 내용만큼 간단해져요. 내용의 항목들이 간단해지겠죠.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내용상 밑에 상담을 만약에 한다면 상담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시간하고만 계산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예산의 총액으로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과주의 예산은 대부분 이제 큰 기업체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성과별 예산 항목들을 만들어내고 그에 따라서 사업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자율성을 좀 많이 주는 차원이긴 합니다만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들을 또 다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기준이나 그에 따라서 점검을 받아야 되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과주의 예산을 쓰더라도 실은 집행하실 때는 품목별 예산을 또 만들어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실제 기관들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많이 씁니다. 성과주의 예산 많이 안 씁니다. 대신 복합적으로 쓰긴 해요. 예산들을 너무 디테일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성과주의
성과주의적 예산을 외부에 보여줄 때는 성과주의적 예산으로 보여줘요. 하지만 내부에 쓸 때는 품목별 예산을 병행해서 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의 유형은 두 가지,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으로 작성한다라고 아신다면, 이제 예산의 그 기획 예산과 연기중 예산은 보통은 이제 기획제약적인 입장에서 예산을 뭐 이렇게 만드는데요. 보통은 여기서 설명한 대로 말을 한다면 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예산 수립 방법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소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 계획 예산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어떤 기관이 이제 특정 프로그램을 시작을 합니다. 특정 프로그램, 그러니까 급식 뭐 관련 사업을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급식 사업을 하게 되면 초기에 투자될 비용이 훨씬 더 많아요. 왜? 장비 사야 되죠, 환경 조성해야 되죠, 그런 어떤 내용들 구체적으로 조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조성되고 나서 뭐 3년, 5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예산은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줄어들거나 이렇게 될 수 있죠. 초기 예산 투자가 많았다가 중간 예산 수준이 평이하게 흘러가는 수준으로 바뀔 수 있다. 이게 이제 결국 계획 예산인 거죠. 그걸 이제 도입기, 성장기, 확대기 이런 식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계획 예산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산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금회나 기타의 사업들 하면 보통 3년짜리 사업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 사업 중에서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사업들 계획들은 일반적으로 1년짜리 단위의 사업을 하지만 계획 사업 중에서, 기획 사업 중에서 뭐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사람을 채용하고 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고립가구를 발굴하고 체계를 만들고 활동을 유지하고 이런 식의 구체적인 단계가 길어지는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만들어진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계획 예산이라는 것이 사용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연기중 예산은 여러분들 예산서를 기관에 가서 작성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구체적인 항목들을 다 찾아서 쓰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선배님들이나 기타 다른 자료들에 보면 예산서를 이미 작성해서 쓰신 사업들을 이어가는 게 상대적일 겁니다. 그래서 점증적 예산 방법, 점증주의적 예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사업을 2021년에 하고 2022년에 해요. 사업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고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산이 똑같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덜 들어갈까요? 더 들어갈까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더 들어가? 더 들어가? 응? 더 들어가? 왜? 매년 물가가 오르니까. 오케이. 맞아요? 물가가 오르죠. 또 인건비도 오르고. 네, 그것도 오르겠죠. 뭐 볼까? 사업을 여러분 그냥 똑같은 사업을 계속 유지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전년도 사업 평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투자하거나 성과가 난 부분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 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한도 끝도 없이 올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의 증액, 그 예산을 확대시키는 그 요율을, 퍼센테이지를 2% 상승시키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그렇게 되면 실은 전년도 예산에서 0.2만 곱해갖고 만들어내면 돼요. 네, 항목별로 그렇게 대략 계산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것이 예산 작성 방법 중에서는 점증주의적 예산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은 여러분들이 프로포자를 하는 그런 사업은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생각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제로베이스 버젯이라고 해서 연기중 예산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맨바닥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성과 이런 거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항목별로 다 계산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포즈를 하게 되는 시기에는 연기준 예산과 품목별 예산을 병행해서 쓰셔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예산의 항목들을 다 나열해서 카테고리화해서 예산서를 작성해야 된다. 전에 참고할 자료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학적으로 얘기하면 연기준 예산과 품목별 예산을 활용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이해 되시나요? 네. 용돈 기입자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저희 딸내미와 제가 나눴던 대화를 여기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셨어요? 끄셔. 소리